2008년 한 은행이 무너지면서 60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사라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세계의 경제를 무너뜨렸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2002년입니다. 미국은 닷컴 버블 붕괴로 여전히 휘청이고 있었고 9.11 테러는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죠. 월스트리트는 불안했지만 연방준비제도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갑자기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집 사기였죠.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7억 5천만 원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그러자 고객이 당황하며 대답하죠. 우리 연봉이 6천 원밖에 안 되는데요. 직원은 웃으며 답합니다. 문제없어요. 변동금리로 하면 되고 풍선식 상환도 있고 닌자론도 있거든요. 고객이 묻습니다. 닌자론이 뭔가요? 소득 증명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자산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 집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히 지붕 아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였거든요. 안정성, 사회적 지위, 교회의 행복한 삶을 의미했죠. 모든 광고와 간판, 모기지 세미나에서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왜 세를 내고 살아요? 내 집을 가지세요. 은행들도 여기에 동의했어요. 아니, 동의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돈을 퍼부어댔습니다. 마치 게임쇼처럼 모든 사람이 당첨자가 되는 것처럼요. 이때 등장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나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돈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대출이죠. 신용 불량자도 괜찮고 신용 기록이 아예 없어도 괜찮고 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고급 콘도를 살 자격이 있어요. 고객이 걱정하며 물어봅니다.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답하죠.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못 갚으면 집을 더 비싼 값에 팔면 되거든요. 이건 부동산 골드러시였습니다. 완전한 광기였죠. 모두가 집을 샀어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옆집이 6개월 만에 가치가 2배가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맥도날드 시간제 알바생도 은행 잔고가 $5뿐인 바리스타도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그냥 2000년대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규칙이요? 그런 건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전통적인 대출 기준은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고 위험평가는 너무 지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계약금도 선택사항이 됐어요. 맥박만 뛰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집을 라면 사듯이 샀습니다. 대출업체들은 독점 게임 돈처럼 대출을 찍어냈죠. 모기지 브로커들은 버블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도 전에 수수료를 챙겼어요. 모든 열광 뒤에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집값은 항상 오른다는 믿음이죠. 지금까지 계속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스포일러를 하나 드리자면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05년이 되자 집을 산다는 건 더 이상 안정성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팬케이크 뒤집듯이 집을 사서 다음 구매자에게 2배 값에 파는 게임이 됐죠. 부동산은 더 이상 주거지가 아니었어요. 복권이었습니다. 낮에는 파닉스를 가르치고 밤에는 콘도를 사요. 계약금 제로로 3번째 집을 샀어요. 저는 그 집들 중 어디에도 살지 않습니다. 여기 라떼 나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방금 은행에서 전화와서 마이애미 펜트하우스를 또 제안받았거든요.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집착이었죠. 사고, 뒤집고, 이익 남기고 반복하는 거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수록 가격은 더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치솟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이건 마치 불을 끄려고 휘발유를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냥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외관 아래에는 썩어가는 내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구 집어삼키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건 정말로 나쁜 상품이었어요. 진짜 나쁜 거였습니다. 고위험, 낮은 서류 검증, 거의 확인도 안 된 부채였죠. 그런데 월스트리트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그 쓰레기를 전부 한데 묶어서 라벨을 붙이고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팔아넘겼어요. 은행원이나 월스트리트는 거짓말이 80% 더 들어간 악성 대출을 어떻게 금처럼 보이게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신용평가사들이 그걸 AAA 등급이라고 부르게 만들면 돼요. 이 상품에는 파산한 바리스타와 실업자 헬스장 트레이너가 들어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브로슈어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자신들이 평가하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건 마치 음식 평론가를 고용한 다음 당신의 날것 치킨을 미슐랭 스타급이라고 평가해주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밀실에서 평가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묶음은 쓰레기 자루나 다름없다는 걸요.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요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불안정한 모기지 묶음을 가져다가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섞어버렸어요. 부채담보보증권, CDO라는 거죠. 금융연금술을 통해 쓰레기 대출이 투자 등급 자산으로 변신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속은 건 아니었어요. 소수의 투자자들, 괴짜들, 회의론자들, 말썽꾸러기들이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호황 속에 썩은 내부를 봤죠. 그리고 사들이는 대신 대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대로 베팅하면 어떨까?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월스트리트의 대리석 요새로 행진해서 말했습니다. 이 대출들은 쓰레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공매도를 치고 싶습니다. 이게 망할 때 우리에게 돈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주택시장에 반대로 베팅하겠다고요? 귀엽네요. 좋아요. 보험을 원하시는군요. 우리가 만들어드리죠. 당신은 우리에게 매달 돈을 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가 보험료를 챙기는 겁니다. 모두가 이득이에요. 특히 우리가요.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월스트리트는 쉬운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을 믿지 않았지만 절대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꾸준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시작했고 결국 세계 경제를 폭파시킬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부도스 와프라는 겁니다. 모기지 담보부 투자 상품이 망하면 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이었죠. 이상한 점은 그 투자 상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보험을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마치 이웃집 할머니한테 생명보험을 들고 내일 그분이 계단에서 넘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거짓말과 레버리지로 만든 젠가탑이었어요. 모든 블록이 불량 모기지였고 모든 층이 더 크고 위험한 베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서 누군가 외쳤죠. 또 다른 기록적인 보너스를 축하합니다. 쉬운 돈이 흐르는데 윤리 따위 누가 필요하겠어요. 내부 고발자들은 무시당했고 규제 당국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너무 부자라 신경 쓸 이유가 없었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파티는 계속됐고 그 아래 바닥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모기지 연체가 나오고 압류가 생기고 라스베이거스의 콘도가 비어 있었죠. 그러다가 파도가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 헤드라인이 됐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항상 오르는 거잖아요. 기본 경제학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수년간 주택시장은 거짓말, 레버리지, 맹목적 낙관주의로 쌓은 젠가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누군가 잘못된 블록을 뽑아버렸어요. 서브프라임 대출, 그 금융 반짝이로 포장된 위험하고 썩은 거래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모기지 담보부 증권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시한폭탄이었고 터져버렸어요. 안전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운 은행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방사능 쓰레기를 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AAA 등급 묶음이요? 사실은 금융 플루토늄이었던 거죠. 이 쓰레기를 팔 수가 없어요. 시장이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공황이 산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피를 흘리고 투자은행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죠. 그리고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158년 역사의 기관이 사라졌어요. 구제금융도 없고 영웅도 없었습니다. 그냥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60조 원짜리 구덩이만 생겼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리먼이 죽을 수 있다면 누구든 죽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은행들은 서로에게 대출하는 걸 멈췄습니다. 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글로벌 경제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이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유동성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막혔습니다. 가족들은 모기지를 받을 수 없었고 기업들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어요. 투자자들은 현금화할 수 없었고 은퇴자들은 연금이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은퇴자 금융 계좌는 날아갔고 평생 모은 돈은 사라졌고 일자리 시장은 증발했어요. 2008년 말이 되자 완전한 붕괴 모드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됐고 압류는 하늘을 찔렀어요. 퇴거 통지서가 스팸 메일처럼 쌓였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배고픈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실업센터는 재난구호 캠프처럼 보였어요. 이건 월스트리트만 불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이 자유낙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은행들이 무너졌고 도쿄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유럽 지도자들은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무너지고 은행이 휘청거렸으며 글로벌 경제가 나선형으로 추락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누가 다음인가가 아니었어요.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 거였죠. 대공황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불가능한 선택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전부 타버리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불을 지른 바로 그 사람들에게 수십조 원의 세금을 퍼부을 것인가. 2008년 10월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70조 원이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요? 전부 폭발하기 전에 불타는 은행들에 쏟아붓기 위해서요. TARP가 등장합니다.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죠.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에게 70조 원짜리 방석을 깔아주는 거였어요. 왜냐고요? 은행들이 너무 커서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글로벌 경제를 함께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진짜로요. 대출, 구제금융, 주식 매입, 어떤 형태든 상관없었어요. 대차 대조표에서 연기가 나오면 엉클샘이 소방호스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만 황금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쓰레기에 수천조 원을 건 보험, 거대 기업 AIG는 18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GM과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들도 8조 원을 받았어요. 이건 대공황 이후 누구도 본 적 없는 규모의 응급처치였습니다. 한편 연준에서는 벤 버냉키가 돈 대포로 경제학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금리를 제로로 깎아버렸습니다. 대출이 기본적으로 공짜가 됐죠. 그리고 큰 게 왔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연준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서 채권과 모기지 쓰레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100 지폐로 타이타닉호를 수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시장이 진정됐어요. 은행들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주식시장은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연기에 질식하고 있었어요. 여파는 잔인했습니다. 실업률이 10%를 찍었고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400만 채의 주택이 압류됐고 19조 원의 가계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한 번도 대출금을 연체한 적 없던 가족들이 갑자기 집값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에서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거든요. 저는 방금 쫓겨났는데 저들은 보너스를 받네요. 붕괴를 일으킨 사람들은 구제받았고 그걸 겪은 사람들은 해고 통지서와 식권을 받았어요. 월스트리트는 샴페인을 터뜨렸고 서민들은 무료급식줄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왔어요. 2011년 뉴욕의 한 공원입니다. 수천 명이 모였고 텐트와 드럼과 종이 팻말이 있었어요.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99%다. 이건 더 이상 구제금융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을 보호하도록 조작된 시스템에 관한 거였죠. 이익은 민영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고 정의는 완전히 부재했어요. 주요 월스트리트 CEO는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갑도 없고 호송 행렬도 없었어요. 그냥 황금 낙하산과 조용한 은퇴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살아남았지만 신뢰는 완전히 타버렸어요. 한 세대가 이걸 배우며 자랐습니다. 은행이 실수하면 구제받고 당신이 실수하면 파멸한다는 걸요. 2008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이겁니다. 다음 위기는 이전과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해하고 수익성 있고 불가피해 보이죠. 터지기 전까지는요.